자, 그럼 포에니 전쟁을 시작할게요. 포에니 전쟁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제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나서 외부를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제 카르타고하고 이제 싸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 포에니라는 의미는 그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그 페니키아인들을 얘기를 할 때 포에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그 페니키아 식민도시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1차 전쟁의 배경을 보면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직접 지중해를 면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예전에는 뭐 카르타고 그게 충돌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다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시칠리아 내에서 메시나와 시라쿠사가 싸울 때 뭐냐면 각각 노마와 카르타고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때 노마와 카르타고가 시칠리아에 개입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처음에는 노마가 상당히 불리했어요. 왜 불리했냐면 로마는 육군이 강한데 그 해군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해군이 있어봤자 뭐 그냥 육군 좀 약간 수송하는 그 성단?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대함대에 건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강한 해군력을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갖추게 되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속주 체제가 있는데 이제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동맹시나 뭐 이렇게 그 편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형식적인 평등한 관계에서 동맹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속주로 만들죠. 자기 직할 속주로. 그래서 생산물의 10분의 1을 공납을 징수하고 이를 위해서 징세 첨부 제도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칠리아는 그 외에 로마의 그 곡창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티푼디움 있죠? 이 나티푼디움도 이 시칠리아로부터 출발한 거야.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 나티푼디움이 이제 뭐냐면, 농장 경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때 확산돼요. 2차 때. 자, 2차 전쟁을 이제 볼게요. 2차 전쟁은 그 유명한 하니발이 이제 싸웠던 전쟁인데요. 그래서 이 하니발이 이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 이제 북쪽을 공격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니발이 로마군을 크게 무찌르는 정책이 있어. 물리친 전투가 있는데 이게 칸네이 전투, 칸네 전투라고 하죠. 예, 칸네 전투, 그 유명한 전투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거 설명하면 좀 긴데 하여튼 그 명칭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칸네 전투, 칸나의 전투하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이 하니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도 전쟁은 되게 잘해요. 전쟁을. 근데 정치를 잘 못해. 그래서 이 칸네 전투에서 이제 노마군을 격파한다면 곧바로 노마를 진격을 해야 되는데 노마의 진격을 안 하고 노마 외곽만 이제 돌다가 장기전으로 막 돌아가서 되거든요. 그래서 하니발이 왜 칸네 전투 이후에 노마를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니발이 원했던 건 뭐냐면 노마가 패배를 하니까 그 동맹 도시들 노마 맺었던 그 주변의 동맹 도시들이 이탈할 것이다. 이탈해서 자기한테 붙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하니발이 노마를 공격하면 공성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공성무기 같은 그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노마를 직접 공격을 못했을 것이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료 있는 서양산가? 그 내용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급로가 끊긴 하니발은 질질 끌린 이제 뭐냐면 소모전으로 가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고요. 그때 이제 스캠피오라는 그 로마 장군이 바다를 건너서 카르타고 본국을 쳐요. 그래서 하니발과 한판 뜨죠. 이게 무슨 전투예요? 자마 전투야. 자마 전투. 그래서 여기 해전이라고 돼 있네. 해전이 아니고 이건 자마 전투예요. 해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자마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는 카르타고를 대신해서 이제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카르타고는 거의 로마의 속국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카우터가 노마한테 뜯김에도 불구하고 해상무를 번영하니까 야, 안 되겠다. 이 노마는 이제 이참에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카우터와 누미디아가 싸운 걸 핑계 삼아서 너 내 허락 없이 싸웠지 하면서 한번 또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3차 포에니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포에 한 3년 해서 결국에는 카우터를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완전 뭐냐면 거기에 완전히 성곽을 다 파괴시킨 다음에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그 지역을 아프리카라는 속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1, 2차, 3차를 거쳐서 이 카우터를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서부 지중해고요. 그 동부 지중해, 즉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마케도니아나 이렇게 1차, 2차, 3차 마케도니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동부 지중해를 이제 장악을 하게 돼요. 요 1차 마케도니아, 2차 마케도니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전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요.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동도 많이 나는데 이때부터 공화정 말기 때 들어가죠. 공화정 말기. 그래서 이 공화정 말기 때 이제 정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되게 나올 수가 있어. 자, 이 당시 노비레스 밑에 있었던 기사 중하주층 이들 뭐라고 하죠? 에키테스. 이 에키테스가 이제 부각이 돼. 그래서 이 부각된 배경을 보면 BC 218년에 법령인데 요 법령 내용을 보면요. 원론이라는 거 원론 계층이에요. 예, 그 원론 계층 노비데스가 무역이나 공공 토목공사, 금융업에 종사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게 노비데스에게 이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계층이었던 에키테스가 새롭게 등장을 해. 그래서 새로운 신흥 부유축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들은 해상무역이나 각종 분납업, 공공토목공사, 속주에서 징세 청구를 담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여기에서 좀 약간 더 추가하면, 서양사 계도를 읽어보면, 여기 신흥 부유층이라는 애들 있죠. 이들이 이제 등장을 해. 그러니까 신흥 계층들. 이게 첫 번째는 그 노비데스 계층 있죠. 노비데스. 네, 여기 계층 오고 있고 BC 6세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층이 BC 3세기 때 이제 등장한 에키테스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정 시기 때 등장한 신 에키테스 계층이 있어요. 이 신 에키테스 계층은 이제 뭐냐면 제정의 항제권하고 이제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시기마다 이제 신흥 그 계층들이 좀 달라. 근데 이때는 공화정 말기 때는 그 신흥 부유층, 신흥 계층은 이 에키테스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비데스와 에키테스는 전쟁에서 얻은 이 부를 독점을 하죠. 그래갖고 그 이탈리아 정복에서 얻은 공유지를 설치하는데 요걸 좀 알려면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정복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형성되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일단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동맹시 간의 어떤 그 동맹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동맹시들이 동맹관계를 맺은 대가로 일정한 땅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노마한테 줘야 돼요. 노마한테. 그러면 이 공유지들을 원래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누가 독점을 했냐면 노비데스와 에키테스가 가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공유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단연간 종군에 패배한 소시민들의 토지를 경정을 해. 특히 이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2차 포에니 전쟁이죠. 자, 2차 포에니 전쟁은 왜 큰 타격을 이게 받았냐면 그 하니발이 이탈리아 본토를 시쫓고 다녔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다 파괴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온 중장 보병층 아시리 계층들 보니까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구한테 갖다 파는 거죠? 예, 그 당시 돈 있는 노비데스, 에키테스들이 갖다 팔면서 새로운 이제 나티푼디움 있죠? 이 나티푼디움 농장이 확산이 돼. 1차 때는 도입만 됐는데 2차 때는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나티푼디움은 노예 노동에 입각한 대농장 경영 형태야.
왜냐하면 이제 몰락한 그 자영농민층을 그대로 이들 노동력 이용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들은 군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그 정복지에서 들어온 그 노예들을 이용해서 대규모 농장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표는 나티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거기 하냐면 그 당시 올리브나 포도를 재배하거나 그다음에 양 사육 같은 거 방목을 하죠. 그래서 이 곡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안지은 거는 뭐 곡물은 값싼 곡물 어디에 들어온 거야? 아시아 속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속주에서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도저히 해서 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황금성 작물들 쉽게 이제 상품 가치 올릴 수 있는 올리브나 포도 이런 것들, 양사육, 양털 같은 것들을 해서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나티품주의 어떤 경제 경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농민층의 몰락을 보자. 이 자연농민층은 이제 아시드위, 그러니까 중장 보병층을 얘기해요. 자, 이들 왜 몰락했냐? 일단 장기적인 어떤 전쟁의 종사와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농토가 학폐화됐고요. 그 다음에 대농자 노예제를 바탕으로 한 대농령 경영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됐고, 그 다음에 공납의 형식으로 속주에서 값싼 곡물이 유입돼 있죠. 그래서 밀 농사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 결국에 이들이 몰락했고요. 자, 이들은 이 몰락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도시에 도시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슨 계층으로 떨어지죠? 무산자 계층으로 떨어져. 자, 이 무산자 계층을 뭐라고 하냐면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하죠. 그래서 이제 중장 보병층이 프롤레타리아 계층으로 떨어지게 돼요. 무산자 계층으로.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무산자 계층은 전쟁 날 때 뭐 하는 역할이에요?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주로 뭘 수송하는 역할이죠? 여러 가지 물자들을 수송하는 보급 역할을 담당해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 중장보병층이 없어지면서 시민군이 약화됐고요. 그래서 빈부의 양극화 형상, 사회분화를 조성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당시에 이제 이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애들을 고용해서 군인을 만들고 빵과 서커스 정책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뭐 자기 시야에 들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뒤에 이제 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코스 형제 개혁 볼게요. 이 그라코스 형제 개혁도 쉽지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 자, 일단 목표를 알아야 되겠죠. 자유농민을 이제 부흥시켜 사회분할을 해소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중장 보병층들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자유농민들을 부흥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들에게 뭘 주는 거죠? 토지를 줘야죠. 토지. 네, 그래가지고 그 티베리우스 그라코스는 이제 첫 번째 개혁인데 그 형이죠. 가이우스 그라코스의 형인데 농지법을 이제 만들어. 농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리키누스법의 제한을 넘어서 불법으로 전면 토지를 몰수해요. 대개 이제 그 공유지들이 아까 지금 말하는 그 동맹시에서 갖다 바치는 그 공유지들을 그 당시 있는 자들이 뭐냐면 몰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몰수해서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프롤레타 계급이 됐던 부산 시민들에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이들 자연농민들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원로원 계층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거기다 에키테스 계층도 가만히 안 있겠죠. 자기 이제 재산을 뺏기니까 토지를 뺏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반대표에 의해서 살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티베리우스 그라코스가 죽은 후에 그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무슨 법을 제정했냐면 곡물법을 제정했어. 곡물법. 자, 이 곡물법은 뭐냐면 가난한 시민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곡물을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돼.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값싼 곡물이 속주부터 도입됐다고 했죠. 근데 굳이 왜 곡물법을 제정하냐?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 당시 그러니까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뭐냐면 곡물법을 제정할 때 그 당시 한 1, 2년 동안은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황 등으로 해서 그 곡물 가격이 올랐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가난한 시민들에게 그런 그 뭐냐면 시장 가격보다 좀 낮은 곡물 판매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다. 그리고 카르타고의 옛 영토에 식민시를 건설해서 무산 시민들을 이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에퀴테스의 권한을 강화시켰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앞에 이제 그라쿠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이제 실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퀴테스와 노비데스를 뭐냐면 기득권자로 매도해가지고 얘네를 같이 묶어서 공격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죠. 항상 공격 각계격파가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뭘 패겠어요? 노비데스를 먼저 패자. 그리고 주로 이제 에퀴테스를 자기 친구 개혁의 동반자 삼아서 노비데스를 공격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에퀴테스 계층 노비데스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신분의 표지를 줬고요. 속주 아시아인들에게 징세 특권과 속주에서 착취에 다스리는 속주 법정의 배심원 자격도 부여했고, 자, 등등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 하려고 했는데 때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이탈리아 동맹시에 반발이 나니까 이탈리아 동맹시에서 우리도 이제 정치 권리 달라. 그래서 노마 시민권을 부여해달라 요구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노마 시민권 부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지 세력들이 분열된 거야. 그 민중들이라든지 에퀴테스 계층들이 분열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동맹시대에게 노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탈리아 동맹시에게 받았던 그 땅들을 어떻게 될까요? 돌려줘야 돼요. 예. 왜냐면 이제 얘들은 이제 동맹 시민권자가 아니잖아요. 같은 노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에퀴테스와 노비데스 계층이 갖고 있죠. 그럼 에퀴테스 계층 입장 올 때는 예전에 자기한테 좀 잘해주니까 지지를 해줬는데 이제 보니까 토지를 뺏기게 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지지가 철회되죠. 오히려 적대적으로 돌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민중들 입장 올 때는 예전에 그래도 난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나는 자부심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디에서 이제 밑으로 봤던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자들이 같은 자기하고 동격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서 분노하겠죠. 결국엔 지지층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 얘도 살해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농지법하고 공물법 요런 재정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에퀴테스 강화 내용도 좀 외워두세요. 이 부분도. 자, 그러면 영향을 보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로 공화정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당시 개혁을 통해 노마 지배층은 원료를 중시로 기득권 형상을 유지하는 그 옥티마테스, 그러니까 별쪽파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대항해서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포플라레스, 그러니까 민중파죠. 이렇게 두 개도 분열돼서 100년간 정권 투쟁을 벌였다.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별쪽파든 민중파든 결국엔 누구예요? 이 사람들 다 평민 출신이 아니라 상당수가 귀족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별쪽파에서 약간 이제 아웃사이드? 약간 이제 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평민을 위한다고 해갖고 평민들을 성동을 해가지고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를 또 보여요.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당과 공화정 몰락을 보면 그때 이제 노마 시민당과 비시민당의 갈등 있었죠.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속주민 간의 갈등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동맹시들의 저항이죠. 그래서 동맹시 전쟁으로 해서 노마가 크게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뭘 부여했죠? 노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제 노예봉기도 있었죠. 시칠리아 노예봉기나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고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이제 지난했지만 그걸 통해 노마의 노예대의 처우가 개선됐다. 뭐 그게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마리우스의 군제개혁이에요.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거. 예, 2번이나 나왔어. 자, 배경을 보면 자연농민의 몰락으로 종전의 시민군 유지가 곤란해지니까 이제는 이 무산계급층을 누가 고용한 장군이나 돈 있는 사람이 고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직업적인 군대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군대는 무장을 공급받고 봉급을 받으며 16년간 복무를 마치면 이제 퇴직금으로 토지를 지급받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성의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뭘로 바뀌죠? 장군으로 바뀌죠. 자기한테 돈을 주는.
그래서 직업군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군에 대한 충성이 높아져 장군의 사병이나 다름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병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등장해요?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해. 그래서 이들이 이제 권력 투쟁을 하게 돼.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뭐 마리우스, 솔라,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시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시민단 내부의 갈등과 원료원의 무기적 형상을 이용해서 이들이 이 사병들을 끌고 와가지고 정치 무대에 등장을 했고 이것이 로마 공화정의 몰락의 배경이 되죠. 대표적인 군인 정치가의 정치 형태가 무슨 정치죠? 삼두 정치죠. 제1차 삼두 정치, 뭐 제2차 삼두 정치.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장의 자변력, 자체 무장을 할 수 없는 무산자들. 예전에는 전쟁 나갈 때 무장들 다 무산자들이 저기 전쟁 나간 사람들 했죠. 그래서 어느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못했어. 근데 이 사람들을 뭐냐면 무기와 식량을 대주면서 징집을 공식화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시민의 무산화 경향을 매듭짓는 경향이 있었다. 꾸준히 진행 후 시민의 무산화 경향을 매듭짓. 그래서 시민들이 프로레타리아였는데 이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군인을 고용하고 봉급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퇴직한 후에 땅까지 줘요. 그럼 나름대로 사회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 독립을 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도 수행을 했다. 예, 나름대로 의의를 이제 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은 마리우스라는 사람, 이 마리우스는 태생부터 민중파예요. 이 사람은 태생부터. 그래서 마리우스는 예전에 한번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뭐하고 연결됐죠? 피 보호제하고 연결돼 있죠.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슐라가 있는데 슐라도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별족파, 이 귀족 출신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미트라 단테스의 승리한 후에 종신 독재관이 되고요. 그리고 평민회와 호민간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고 원로원 의원수 600명을 늘려서 좌파 사람을 충돌하는데 요런 조치들은 뭘 부정한 거야? 로마의 예전부터 내려왔던 권력 구조, 그러니까 공화정의 권력, 공화정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 구조라는 것이 원로원, 평민회, 호민간, 이렇게 정무관 등 서로 상호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호 견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어디에다 몰빵을 시킨 거죠? 원로원. 그래서 이들 노비레스 계층들, 원로원 계층들만 권한을 준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슐라도 몰락하고 나서 이제 등장한 게 제1차 3두 정치고 이때 이제 뭐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클라우수스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이제 또 정치가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뭐냐면 클라우수스는 도저히 죽고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최종 승리자가 되죠. 카이사르가 이제 등장할 수 있었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사람이 갈리아 정복을 했기 때문에 갈리아는 오늘날 어느 지역을 의미하냐면 저쪽 프랑스, 북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위스 그런 지역이야. 갈리아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아까 갈리아라는 건 어떤 특정한 민족 집단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이제 북쪽에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들을 갈리아족이라고 이렇게 갈리아 민족이라고 하는데 게르만하고 좀 달라요 그거는요. 자, 하여튼 갈리아 오늘날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정복함으로써 지중해 무대로 발전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럽 내륙까지 이식되어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예, 이거 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그런 데 가보면 로마 군들이 들어온 거 있죠? 로마 군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 같은 걸 만들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제에 우리나라 지배했던 것들을 이제 기념해가지고 축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말이 안 되죠? 근데 얘네들 일제 올 때 그걸 계기로 해서 발달된 로마 문화가 뭐야? 요게 이식돼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축제를 통해 승화시키는 거죠. 그걸 기념하고, 예. 그만큼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그냥 로마의 지배가 그냥 뭐 총칼로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안 했죠. 근데, 채찍질과 함께 뭐도 줬어요. 당근도 줬어. 그러니까 로마의 선진 문화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식시켜줬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이런 것들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축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카이샤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카이샤드는 태생은 귀족이지만 실제는 민중파예요. 예, 실제적인 그 역할 정책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들여서 뭘 하려고 했죠? 결국에는 자기가 독재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황제가 되려고 했죠. 황제가 예. 자
배경을 보면 삼두 정치의 붕괴 후 원로인의 폼페이우스가 단독 집정관이 되자 이들을 격퇴시키고요. 종신 독재가로 취임을 해서 이제 거의 한계 지배 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화정 자체를 무너뜨리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업적이 되게 많아요. 새로운 달력을 제작했고 율리우스력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어디에 영향을 받았죠? 이집트 태양력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율리우스 역이 좀 더 발전된 것이 뭐예요? 그레고리 역이죠. 이 그레고리 역이 지금 오늘날 서적이죠. 서양에서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부채를 삭감하고 징세 제도를 개선하고 노병을 이제 정착하죠. 그래서 그 퇴직한 그 병사들에게 땅을 주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그런 데서 땅을 줘서 그들에게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카르타고와 코린도 등 해외에 새로운 식민시를 건설해서 이제 가난한 시민들을 이주했다.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 갈리아와 시칠리아의 라틴 시민권을 부여해서 점차 로마를 깨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카이샤르가 이제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브루투스에게 죽죠. 공화파들, 원로원파들에게. 그래서 이 원로원파 입장 올 때는 황제가 되는 걸 반대했어. 카이사가 황제가 되면 자신이 누렸던 원로원들의 어떤 권한들이 정치 권력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 일당이 카이사를 죽이고 나중에 브루투스가 숙청하면서 제2차 삼두 정치가 나. 그래서 카이사의 부하 장수였던 안토니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 옥타비아누스가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의 양자였어요. 양자.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 원래 그리스에 그 유학을 가 있었고 그때 이제 카이사가 죽을 때 젊은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듣보잡이었고 그 다음 네피두스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 네피두스에서 네피두스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누가 싸워요? 옥타비우스가 싸우죠. 근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가 싸울 때 그 유명한 전투가 뭐죠? 악티움 회전이죠. 요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악티움 회전. 자, 악티움 회전에 이제 의의를 좀 볼게요. 일단 노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다.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헬레니즘 세계가 종식됐다. 요때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 의미의 헬레니즘이에요. 보통 이제 문화적 헬레니즘 같은 건 쭉 지속이 되면 정치적 헬레니즘은 뭐냐면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들이 세계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나라가 어디예요? 포톨로마이오스죠. 이 포톨로마이오스가 이 악티움 회전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적 의미의 이제 헬레니즘 세계가 종식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 구조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 공화파가 이제 몰락하고 뭘로 넘어간다? 재정, 원수정이라고 하죠. 네, 원수를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됐던 전투가 이 악티움 회전이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뭐 네 가지 한번 더 의미를 두죠. 예전에 시험문이 나오는데 이집트가 이제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 당시에 제일 곡창지대였고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뭐냐면 부의 어떤 재정의 어떤 경제 기반이 되죠. 재정의 경제 기반.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헬레니즘 세계를 종식시키고 공화파를 몰락시키고 이집트를 장악했다. 그래서 재정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요거 악티움 회전은 이제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악티움 회전이 나중에 이제 레파톤 회전 아시죠? 레파톤 회전. 네, 레판톤. 예. 레파톤 회전하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살라미스 회전 있죠? 거기 위치가 동일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아요. 딱 위치가 그리스 남부 쪽에 이렇게 위치돼 있어. 딱 전략적 요충지야. 그래서 악티움 회전, 레파톤 회전, 뭐 이런 그 회전들이 다 거기 비슷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지역들이. 자, 그래서 이제 공화정 말기 때의 정치 상황들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요 관련돼 가지고 서양사 강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아까 이제 권력구조까지 봤으니까 그 권력구조 그 다음에 46페이지 펴보세요. 46페이지. 이거 어디 갔나? 네, 여기 있네.
자, 로마 공화정의 위기, 개혁과 분열. 보이시죠? 예, 요거 이제 할게요. 개혁과 분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정과 공화정의 몰락.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제1차 포에니 전쟁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보면, 자, 제1차 포에니 전쟁은 시칠리아 쟁탈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칠리아는 동남부에 자리한 그리스 식민시인 시라쿠사 이 일대를 빼면 카르타고 세력권이었다. 그러나 동북부에 위치한 메사나에서 내부 분쟁이 나자 로마와 카르타가 간섭하면서 양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로마의 승리로 끝났다. 결국엔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사르디아 등 이탈리아 반도 주변의 섬들을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고 로마는 지중해 세계의 팽창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예. 자, 이후 카르타고는 히스패니아, 이 히스패니아 어디냐면 에스파니아예요. 에스파니아 중에서도 에스파니아 남부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의미해요. 요 지역은 이제 뭐냐면 그 히스패니아 지역은 이제 에스파니아 남부 지역인데 1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카르타고가 이제 그 영향력 상실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그 당시 그 지역을 일종의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식민지로. 예. 그래갖고 그 식민지 장관 그 장수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장군의 아들이 누구냐면 하니발이에요. 하니발. 그래서 하니발은 그 요 히스패니아를 근거로 해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어디를 친 거예요? 로마를 친 거야. 그래서 로마를 어떻게 쳤죠? 피레네 산맥 넣고 알프스 산맥 넘어서 했죠. 그러면 왜 힘들게 해군으로 가지? 왜 이렇게 육상로 택하냐? 해상로는 다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장악했으니까 이게 상맥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패니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서부 지중해에서 패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기원전 218년 그 히스패니아 주둔군 사령관 하니발이 대군을 이끌고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침공해 제2차 포에니 전쟁, 하니발 전쟁이 일어났다. 자, 제2차 포에니 전쟁 초반에는 하니발 군대가 승리에 거듭했지만 남부 이탈리아 로마 동맹군 대부분이 로마에 대한 신의를 지켜 충성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초반 열세를 만회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자,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 그 하니발이 원했던 게 뭐죠? 이렇게 이제 로마를 두들겨 패면 이제 어차피 이제 강자한테 붙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그러면 동맹시들이 눈치를 보면서 누구한테 붙을 거라 생각했어? 자기한테 붙을 거라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안 붙은 거야. 왜 그랬겠어요? 로마는 페르시아와 달리 그 당시 또 그리스 도시아 국가와 달리 적절하게 뭘 사용했다? 시민권 정책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결속력이 단단했어요. 그냥 안 붙은 거야. 예. 하여튼 그로부터 이제 반세기 만에 일어난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완전히 파괴되고 역사 속에 사라졌다. 자, 이로써 로마 공화국은 이제 그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헬레니즘 세계를 정복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었다. 이게 이제 제 세 번에 거쳐서 일어난 마케도니아 전쟁이죠. 마케도니아 전쟁.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전쟁 하고 세라우쿠스 왕조도 점령하고 나중에는 포틀로마이오스 왕조도 점령하죠. 자, 정복 사업은 강대한 영토와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2차 포에니 전쟁 때 장기간으로 공복무로 벌어진 경작지가 많아졌으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나 전쟁 중에 하니발 군대도 정향한 일부 동맹국 토지가 몰수돼요. 자, 여기에서 일부 전체가 아니에요. 몇 개 도시는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는 나중에 전쟁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처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토지를 다 뺏고 그 시민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공유주의 구무가 더 확대됐다. 그래서 이렇게 전리품과 전쟁포로가 대규모 이탈리아에 유입되고 노예 무역이 활발해지고 자본과 노동력이 로마에 집중되었다. 자, 이탈리아 도시들은 성장하면서 구매력이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계속해서 지중해 연안에 나라를 정복하면서 안정적인 강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팽창과 정복의 열매는 달콤한 것이 아니었다. 장기간의 종군, 전쟁으로 인한 토지 황폐, 대토지 경병으로 한 토지에 상실한 농민들이 무사한 시민이 됐다. 이때 무사한 시민을 뭐라고 하죠? 프롤레타르 계급. 오늘날 노동자를 프롤레타르인데 그 당시 프롤레타르는 무사한 시민이야. 자, 무사한 시민이 돼서 노마로 몰려들어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었고요. 자연농민은 농업적인 어떤 노마사의 중상층이었고 또한 노마 군대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자연농민의 몰락은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도 얘기했고, 이는 원로원과 노마 인민의 조화 속에 추진했던 공화적 위기로 이어졌다. 자, 이러한 위기를 타개에게서 이제 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 호미간 출신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정된 게 농지법이죠.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라티푼디움의 경영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농지법을 제정하고 농지 분배 3인회를 설치하고, 여기 없는 내용이네, 서기에. 예. 농지 분배 3인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유지 보유 사랑선을 어긴 토지 보유자들을 그 공유를 빼앗아 부산 시민에게 분배하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농지법을 실시한 정책기구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써야겠어? 농지분배 3인위원회. 요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읽다 보면 이제 개론에 없는 내용들, 총론에 없는 내용들 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서양사 그 강자가 좀 보면 좀 기본적인 내용들 그냥 대충 하고, 좀 꽂히는 내용들 되게 집중적으로 파더라고. 예, 그래서 꽂히는 내용들 좀, 많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자분들이 되게 기독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원로원 보수파의 반대에 직면해 정치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기원전 123년에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반이 되어 공무법을 이제 제정했죠. 노마 무산 시민들은 시장 가격 절반 이하로 공무를 배급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제 서계에 없는 내용이 좀 나오죠. 가이우스는 그 외에 창고법, 도로법 등 일련의 개혁 입법을 통해 노마 평민들과 기사 신분의 지지를 얻어 개혁 운동을 추진했다. 이거 창고법과 도로법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데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예, 그냥 이름만 외워주세요. 그냥 창고법, 도로법. 예, 그런 것들. 자, 그러나 가이우스 역시 개혁 반대파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자, 이로써 기원전 2세기 말부터 노마는 현상 유지 속에 기득권을 고수하는 원로원 중심의 귀족파와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민중파, 예, 이렇게 두 개 나누죠. 별족파, 민중파. 자, 그러면 내전기를 이제 접어들었고, 후일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키게로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죽음은 아마 이미 그가 죽기 이전부터 저 호민간의 생각은 하나의 인민을 둘로 갈라놓았다면서 비판을 했자. 갈라놓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키게로는 평민파일까요? 귀족파일까요? 이런 말을 했으니까. 네, 귀족파죠, 귀족파.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요거 키게로는 귀족파예요, 귀족파. 자, 그래도 이제 있고 내전과 공화정의 몰락을 볼게요. 자, 1년의 위기에 원론에 무능력하게 현상 유지에 급급했고 군대를 배경한 군인 정치가들의 정치적 야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되는데, 자, 귀족파, 민족파의 투쟁은 군인 정치가들 권력 투쟁과 또 결부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뭐가 나와? 마리우스가 나오죠. 이 사람이. 자, 마리우스는 뼛속조차 민중파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전세의 외적을 물리쳐 군사적 공적을 힘입어 그는 기원전 107년 콘수이드에서 마리우스는 정통을 어기고 콘수이드 마리우스는 정통을 어기고 군복무에 필요한 재산자금을 철폐하여 무산 시민들의 군대를 받아들여,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국가에서 무장을 해주고 봉급을 지불하는 군제개혁을 당했다.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기원전 100년에는 육성 콘솔이 된 마리우스는 호민간 사투리누스를 끌어들여 원로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병사들 퇴역시켜 이 당시 이제 1인당 106알레씩의 토지를 분배하여 북아프리카, 시치리아, 아카이아, 마케도니아, 코르시카 등등등의 정착시킨 법안을 제정하고 16년간 복무한 후 제대한 토지를 주어 정착시키는 정책을 했다. 자, 요런 그 내용 있죠. 국가가 고용하고 군인들을 장군이 고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퇴직금으로 그 토지를 주는 거, 이런 것들 후에 이제 군인 정치가 다 해. 그리고 뒤에 이제 재정 항제 때도 그렇게 하고요. 자, 하여튼 그 결과 노마 군대는 국가보다 장군을 더 충성을 바치는 군대 사병가 됐다. 이거 외워두셔야죠. 그 결과.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마 군대는 국가보다 장군에 더 충성을 바치게 되어 군대 사병가가 이루었다. 이거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장군이 빈민들에게 징집한 데
데리고 있다가 제대할 때 그들이 토지에 분배해준 자연동물 내보낸 간행이 술라나 포페우스, 카이샤 등 장군들에게 답습했다. 구형제들에게. 예,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또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무산 시민들을 뭘로 만들어준 거야? 자연 농민화 시켜줬죠. 나한테 긍정적인 역할도 해요. 그것도. 자, 로마가 지중해 제국을 발전하는 데는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 있는 동맹국들도 기여했다. 자, 이탈리아 동맹국들은 외견상 독립국이었지만 외교와 군사의 자율권이 없어 로마의 통제를 받았다. 특히 전쟁이 있을 때 군사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시민들은 로마의 팽창에 기여할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해 불만이 있었고, 로마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동맹국에게 개방할 필요성을 주장한 개혁 정치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가이우스 클라쿠스, 이 사람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괜히 줬다가 뭐야, 나중에 당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시민들이 로마의 팽창,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야? 예.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원로원 귀족뿐만 아니라 로마 평민들도 동맹국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개방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나누는데 반대가 컸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일단 보수 원로원 귀족처 에키티스 입장 볼 때는 얘네들한테 만약에 시민권을 줄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주의 땅들을 다시 돌려줘야 돼. 손해를 보죠? 로마 평민들 입장 볼 때는 내가 그래도 못 먹고 못 살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었어. 로마 시민으로서. 근데 예전보다 못했던 인간들이 나하고 동격이 된다? 도저히 참을 수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반대되는 배경이 되죠. 자, 결국 기원전 91년, 90에서 89년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게 무슨 전쟁이야? 동맹식 전쟁. 이때 동맹식 전쟁은 이제 로마를 배제하고 이탈리아라는 단어 통일. 아까 했지만 그래서 이탈리아 동맹식 전쟁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와 이탈리아는 다른 거였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외한 나머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지역들은 이탈리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나라를 만들고 시민권 개방을 반대하는 로마를 도전했다. 그래서 보통 동맹국 전쟁, 이탈리아 전쟁 이렇게 이제 일어난 것이다. 자, 위기에 직면한 로마는 로마와 협조한 동맹국부터 선별적 시민권을 수여하는 분리 정책이죠. 싸우고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래서 동맹시 중에 자기 말을 좀 잘 듣는 일부 동맹시를 먼저 포섭해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확대되죠. 결국에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이제 전체로 개방을 하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동맹국 전쟁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동맹국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내적인 갈등이 계속되었다. 귀족파 술라의 등장, 민중파 마리우스와 내전, 술라의 독재, 포페우스, 카이샤더 클라소스의 제1차 삼두 정치, 그래서 카이샤더, 포페우스 내전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공화정의 몰락을 길을 걸었다. 결국에 기원전 49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로비콘 강을 건너, 이 로비콘 강은 외부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로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떤 지역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 지금.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로마로 진군한 카이샤 7군단이 이끌고 왔죠. 그 유명한 다수의 원로인들 거느린 폼페우스파를 물리치고 종신 독재가에 되어 사실상 군주처럼 군림했다. 그는 종신 콘술 대신 그다음 대신 간직을 겸직하면서 권력을 독점했고, 그 다음에 식민실 건설에 노병들에게 정착시키고 시민들에게 연회와 구경거리를 빵과 서커스를 이제 제공했죠. 인기를 유지했어. 그래서 노병들과 시민들에게 이렇게 민중영합주의 정책을 했던 건 뭘 때문에 그죠?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죠? 이들 지지 끌려고. 그 외에도 신전이나 각종 공공건물 건립, 부채 삭감, 그 다음에 추종자들 300명을 원로원에 입회시켜 원로원 유효수를 900명 늘리는 등 사실상 군주제를 수입했다. 자, 카이샤의 이러한 행보는 공화정파 귀족들의 특히 브루투스나 이런 일당들 두려움과 분노를 떨겠고, 왜냐하면 지금 공화정은 실제 누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원로원 계층들이 유지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 거지. 결국에는 브루투스, 카시우스 같은 공화정파 귀족들에서 기원전 44년
카이샤는 암살되었다. 자, 이탈리아 통일과 지중해 세계의 팽창 원동이었던 로마 원로원과 소수의 귀족들은 공화정 초기 신분 투쟁 과정에서 보여줬던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망각했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이미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드러났듯이 원로원과 귀족들은 중소자영의 몰락과 도시로 집중한 무산 시민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 운동을 저지하다가 정부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누구한테 주도권을 상실한 거죠? 군인 정치가들. 왜냐면 얘네들이 개혁을 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으면서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해. 근데 군인 정치가들은 뭐죠? 물론 이제 군바지에 대해 정치하는 건 좀 지금 입장에서 안 좋은 거지만 나은데는 뭘 가지고 있어? 근데 실력이 있잖아. 능력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카이사의 독재란 최악의 상황에 초래하게 됐다. 카이사가 암살되었지만 이후 정치 주도권은 카이사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카이사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제2차 3대 정치가들 손에 넘어갔다. 그 중에 카이사의 유언장에 보면 누구를 자기 후계자로 선택했냐면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예요. 왜냐면 안토니우스는 뭐는 잘해요. 전쟁은 잘해. 전쟁은. 근데 뭘 못하죠? 정치는 못해.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은 못하지만 싸움 못하지만 뭘 잘해? 정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제국을 안정시키려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제2차 3대 정치가로 손을 넘어갔고 카이사 암살자를 포함한 공화정파가 기원전 42년에 필리피 전투,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요 필리피 전투가 카이샤르 암살자, 그러니까 브루투스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카시우스죠. 그런데 브루투스하고 이제 둘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와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좀 싸우겠지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이렇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공화파들이 뭐냐면 유리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가 이제 뭐냐면 그 안토니우스 공격하고 근데 카시우스가 좀 약간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이제 옥타비아누스 공격을 받았고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브루투스가 이제 승리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카시우스가 브루투스 승리는 너에게 주겠다면서 갑자기 칼을 들고 목을 찔러가 죽어. 자살을 해.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패배하고 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팀이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승리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걸 모으려면 좀 자존심 상했는지 그냥 목을 칼을 찌르고 죽어요. 이건 합리적 설명 이동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무의식적 행동인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 하여튼 그 카시우스가 죽고 브루투스 이제 심리 약해지면서 공격을 받았고 결국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필리피 전투도 외워주세요. 공화파들이 그러니까 원로파들이 뭐냐면 그냥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연합해서 공격해갖고 진 전투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아크티미리는 예전 나왔잖아. 이거 나올 일은 좀 없었지만 하여튼 이건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크게 제거했다. 이 필리피 전투와 관련된 것은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토쿠메타의 전쟁사가 있어요. 노마와 관련돼서 4편 정도 나왔거든요. 심시한 보세요. 진짜 잘 돼 있어. 전쟁사를 이제 한눈에 요약을 해갖고 정리했어요. 노마 시대 때 전쟁사 같은 것들, 전투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삼두는 연합과 대립을 거듭했다. 기원전 36년에 레피두스가 3대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다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제국을 양분했죠. 근데 이제 그 안토니우스가 이제 노마에 있어야 되는데 노마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에 있죠. 이집트에 누가 손을 잡았죠? 클레오파트라가 손을 잡았죠. 결국에는 이제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점에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안티누스와 클레오파트의 연합 세력을 물리치면서 그 당시 군인 정치가 시대에 끝나고 공화정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때부터는 이제 재정, 원수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정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